네, 시간이 돼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LLM with 트랜스포머의 발제를 맡은 15기 박현진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네, 뭐 다들 목차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이제 지난 세션 내용은 이제 방금 들어오신 안재민님께서 진행해 주셨던 내용이었는데요. RNN과 LSTM 그리고 GRU 그 다음에 시퀀스 투 시퀀스 인코더 컨텍스트 벡터 디코더 뭐 어텐션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RNN은 사람의 언어처럼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단어를 차례로 읽으면서 이제 앞에서 진행됐던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히든 스테이트라는 하나의 벡터에다 요약을 해놓고서 그 다음 단계로 차례로 넘기는 구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 이 시퀀스들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앞쪽 정보가 그레디언트를 타고 이제 뒤로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과정 속에서 소실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를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게이트랑 셀 스테이트를 도입해서 이제 LSTM과 GRU라는 구조를 도입을 GRU라는 구조가 등장을 했지만 이 모델들 역시 이제 기억을 선택적으로 이제 유지하는 장치를 붙였을 뿐 순차적으로 읽어서 처리한다는 그 모델의 기본 전제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이제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역 같이 입력과 출력의 길이가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코더가 문장을 읽은 다음에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고 디코더가 그거를 받아서 문장을 생성하는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가 등장을 했고 여기서 이제 고정 크기의 벡터 하나에 문장 전체를 압축해야 된다는 그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개념이 어텐션이고요. 오늘은 이제 어텐션이 이제 하나의 부품에서 주인공으로 이제 격상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RNN 계열이 이제 끝내 넘지 못한 벽은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였는데요. 이제 T번째 토큰의 계산은 T-1번째 토큰의 계산이 모두 끝나야만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00단어짜리 문장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100번의 순차적인 스텝이 있어야 되고 문장이 길어질수록 학습 시간 자체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전달되는 내용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그레디언트 베니싱에 의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거는 병렬화의 한계가 있었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GPU를 뭐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놔도 근본적으로 이게 구조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리 병렬화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정보 압축 문제가 있는데요. 모든 정보가 이제 히든 스테이트라는 하나의 벡터를 거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이제 여러 번의 곱셈을 거치면서 희석이 되고 이 게이트를 달아서 이제 희석되는 속도를 늦추더라도 이제 희석이 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RNN은 1번 속도가 느리고 2번 정보의 손실이 이루어진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손실 문제가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게 시퀀스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인코더가 입력을 이제 끝까지 읽은 다음에 컨텍스트 벡터 하나로 압축을 해서 이제 디코더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입력이 5단어든 50단어든 500단어든 이 컨텍스트 벡터의 크기 자체는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은 그 시험 직전에 이제 치트 시트를 만들었는데 이 치트 시트가 이제 범위가 한 챕터든 아니면 한 권이든 아니면 뭐 10권이든지 간에 A4 한 장으로 그냥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량이 적을 때는
이제 압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고 손치더라도 정보량이 적을 때는 그 절대적인 손실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정보량이 길어질수록 급격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포메이션 버틀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 사이에 컨텍스트 벡터 하나만 존재함으로 인해서 디코더에서 이제 출력을 내보낼 때도 첫 번째 단어랑 두 번째 단어랑 세 번째 단어도 모두 다 똑같은 컨텍스트 벡터 하나만 보고서 이제 출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들의 가중치라고 부를까요? 단어들의 중요도가 모두 다 똑같이 처리된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어텐션입니다. 어텐션은 이제 지난 세션에서 이제 쿼리 키 밸류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 쿼리는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것에 대한 검색어이고, 키는 나, 나는 이런 특성을 가진 토큰, 그 다음에 밸류는 내가 실제로 넘겨줄 내용,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유를 하자면은, 예, 유튜브 검색창에 입력하는 단어가 쿼리, 영상이 제목이랑 태그가 키, 그 다음에 영상 자체가 이제 밸류입니다. 검색어랑, 검색어랑 제목을 이제 비교를 해보고서 이제 이 영상이 내가 찾는 영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쿼리랑 키를 비교를 해서 이제 쿼리랑 키를 비교를 해서 이제 실제로 가져갈 밸류를 정한다는 것이 이제 어텐션 구조입니다. 어텐션은 K랑 Q랑 K의 유사도로 어디를 얼마나 볼지를 정하고 그 비율대로 이제 그 밸류를 섞어서 하나의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시퀀스에서는 이제 Q가 디코더의 현재 상태, 그 다음에 K랑 D가 인코더의 출력이었는데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러한 그 어텐션의 계산식을 아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QKV를 어디서 가져올지만 바꿔서 이제 재사용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올 이제 셀프 어텐션이랑 마스크트 셀프 어텐션, 그 다음에 크로스 어텐션도 모두 다 이 QKV 구조의 확장판입니다. 이제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인데요. 이게 네 단계로 보면 되는데 먼저 이제 QKT가 이제 모든 쿼리랑 키의 쌍을 한 번에 내적을 계산해서 유사도 점수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 DK로 나누는 게 이제 차원이 커질수록 이 내적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소프트맥스가 이제 포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 루트 DK로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는 그 점수를 이제 합이 1인 확률 분포로 정규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규화된 확률을 가중치 삼아서 V를 이제 가중합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컨텍스트 벡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따 뒤에 23 슬라이드에서 다시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냥 네 단계의 순서, 그러니까 점수 계산을 하고 스케일을 조정을 한 다음에 확률화를 시키고 가중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 결론을 도출한다까지만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어, 학술부에서 좀 길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일단 2시간짜리로 하긴 했는데 아마 제가 하다 보면 말이 계속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빨리 끝날 거고 2시간을 절대 아마 2시간을 꽉 채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유명한 논문이죠. Attention is all you need.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다들 보셨을 논문들이고 이게 2017년 6월에 나왔는데요. 구글에서 이제 8명, 여기 나온 8명이 이제 발표를 한 논문인데, 어, 이때 당시에 이제 시퀀스 모델링의 표준이 RNN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NN을 여기다 도입을 하자는 흐름도 있었는데, 이거를 싹 다 무시하고 어텐션만 남겨서 이제
약간 지금 봐도 논문 제목으로서는 상당히 좀 특이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 예. 해서 이게 이제 영어 독일어 번역 벤치마크에서 기존의 소타를 갱신하고 그다음에 학습 비용들도 이제 획기적으로 줄인 그 당시로서 지금 봐도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논문이었습니다. 어, 이거는 네, 제가 그 PPT를 만들면서 클로드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좀 재밌게 섞어보라고 했더니 약간 이런 것들도 이제 집어넣어놨는데요. 뭐 어쨌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둘 다 처음의 형태에서 마지막 처음의 형태랑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입력과 다른 형태로 변환을 해서 출력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인데요. 트랜스포머의 첫 번째 키 아이디어는 이제 시퀀스 모델의 정체성, 그러니까 리커런스를 버린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순환 구조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고서 병렬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건데요. RNN이 이제 처음부터 t 시점에 t 시점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t-1 시점의 데이터가 필요하듯이 토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겼다면은 트랜스포머는 모든 토큰을 동시에 입력을 받아서 한 번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100개, 1000개, 만 개 단어가 한꺼번에 들어가고 행렬 연산을 한번 딱 때리면은 이제 단어들이 모두가 서로를 동시에 참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얻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시퀀스 길이 방향으로 병렬화가 가능해져서 학습 속도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단축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임의의 두 토큰 사이 경로를 이제 항상 1로 고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장기 존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R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이랑 끝에 위치한 토큰 사이의 거리랑 그다음에 가운데에 둘이 붙어 있는 토큰 사이의 거리가 달랐기 때문에 이제 장기 존성 문제가 항상 구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모든 연산을 동시에 처리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급부로 순서대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장 사이에 토큰들 사이에 있어서 순서 정보들을 이제 잃게 됩니다. 모든 토큰을 동시에 넣으면은 그 모델은 어떤 게 앞에 들어 있었고 어떤 게 뒤에 들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순서 정보가 이제 손실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모든 토큰쌍을 다 한꺼번에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계산량이 그 계산 복잡도가 n제곱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두 번째 핵심 아이디어는 그 남는 자리를 이제 죄다 어텐션으로 채웠다는 건데요. 트랜스포머에는 이제 세 종류의 어텐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셀프 어텐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그 다음에 크로스 어텐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셀프 어텐션은 같은 시퀀스 안에서 토큰이 이제 서로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어 문맥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을 이제 셀프 어텐션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it이라는 명사가 있다면은 이게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것이 셀프 어텐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은 생성에 쓰이는데요. 이제 미래 토큰을 참조해서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도록 과거의 토큰만 참조하도록 이게 마스크를 씌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 크로스 어텐션은 다른 시퀀스들을 참조하면서 뭐 이게 처음 나왔던 게 이제 번역의 소타를 획기적으로 갱신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번역에서 번역문과 원문 사이를 잇는 역할을 이 크로스 어텐션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키 아이디어가 이제 세 개 모두 다 어텐션이기 때문에 처음
소개해드렸던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계속 언급했었던 이제 QKV 구조는 모두 다 동일한데요. 아까 봤던 그 소프트맥스 QKT를 이제 DK 루트 DK로 나눈 거가 이제 모두 다 이 식의 근간이 모두 다 이 식의 똑같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른 거는 이제 QKV를 각각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리고 마스크를 씌우느냐 마스크 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해서 뭐 극단적으로 이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러한 구조가 이제 스케일링에 있어서 유리한 점을 가지게 됩니다. 사진이 좀 잘렸는데요. 어, 사진이 좀 잘렸는데 이제 왼쪽이 이제 RNN이고요. 오른쪽이 트랜스포머입니다. R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렬적으로 처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살표에서 보이다시피 이제 병렬적으로 처리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토큰 간 거리가 여기 RNN은 이제 N개의 토큰이 있으면은 ON이 되고 트랜스포머는 모두 다 똑같은 1의 거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에 대한 정보 자체도 이제 RNN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순서 정보를 모두 다 내포를 하고 있지만은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잘렸는데요. 요게 이제 포지셔널 엔코딩이거든요. 여기도 포지셔널 엔코딩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순서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 주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어 차이가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층당 계산량인데요. R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n 곱하기 d 제곱의 연산량을 가지고 있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n 제곱 곱하기 d를 연산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RNN은 벡터 차원의 그 제곱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벡터 차원은 그냥 1승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제 n 문장 길이에 있어서 이제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의 논문 설정에 대입을 해보면은 이게 D가 512였고 문장 길이를 좀 짧게 가져가가지고 n이 D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제 어텐션이 연산량이 그 기존의 RNN 대비해서 이제 확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어 클로드 오프스 모델이 이제 1밀리언 컨텍스트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컨텍스트 길이가 지금 예전이랑 비교할 수 없이 이제 많이 늘어난 현재로서는 이제 이 긴 문맥 처리가 이제 컨텍스트가 이제 계속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면서 GPU랑 VRAM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병렬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트랜스포머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순차 연산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병렬화가 한계가 있었지만은 트랜스포머는 이제 모든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병렬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RNN이 뭐 첫 번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7번째 단어까지 읽고 있었다면은 이제 트랜스포머는 512 토큰을 이제 행렬곱 한번 그냥 딸깍 하면은 바로 연산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GPU의 병렬화를 가장 크게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인데요. 어, 영어가 많죠? 넘어가고요. 인코더 디코더 스태킹입니다. 그래서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각각 6층으로 이제 해놨는데요. 이제 층끼리 서로 파라미터들을 공유를 하지 않고 6개 층이 각자만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관계를 이제 층마다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코더의 출력이 디코더의 첫 번째 층으로 들어간다는 이제 오해가 있는데, 그 인코더의 6개 층을 모두 통과한 이제 최종 출력이 디코더의 모든 층에 동일하게 전달이 돼서 이제 모든 층의 출력 차원이 이제 D가 이제 512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모든 층의 출력이 이제 출력 차원이 D가 512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첫 번째 층을 지나든 이제 여섯 번째 층을 지나든 이제 벡터의 크기는 항상 512이고요. 이제 이렇게 맞춘 이유가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 다음 슬라이드에 다음에 나올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에서 이제 입력과 출력을 그대로 더하려면은 벡터의 크기가 정확히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의 근본적인 이제 설계 철학이 이제 모든 층의 출력 벡터가 동일한 크기여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인풋 임베딩인데요. 컴퓨터는 이제 문자열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크나이저가 이를 토큰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룩업 테이블이 그 토큰 아이디를 이제 실수 차원의, 아니, D 모델 차원의 실수 벡터로 이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워드2벡 구조처럼 이제 사전에 학습된 임베딩이 아니라 이제 모델과 함께 학습되는 이제 파라미터인데요. 번역, 이게 어텐션 이즈 올리니는 번역에서 출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번역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형태의 단어 표현을 모델이 스스로 정해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임베딩에 루트 D, 그 벡터 크기를 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벡터 크기가 512면은 한 22.6 정도를 이제 곱하게 되고, 이제 스케일을 맞춰서 포지셔널 인코딩에서 이제 사인과 코사인 값을 그 크기를 맞춰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아무튼 스케일링을 맞춰가지고 어느 한쪽이 묻히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장치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널 엔코딩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까 그 RNN 구조에서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바뀌게 된 요인이 이제 병렬화가 가능해지면서 순서 정보의 손실 또한 같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이제 셀프 어텐션은 집합 연산이기 때문에 입력 토큰의 순서를 바꿔도 출력도 그냥 순서가 바뀔 뿐, 이제 토큰이 계산하는 값 자체가 이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이제 나는 너를 사랑해와 너는 나를 사랑해가 있는데, 이게 어텐션 연산할 때는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RNN은 이게 순서가 앞에서부터 뒤로 순차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트랜스포머는 그 순차 구조를 버렸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따로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야 됐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제 그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에서 택한 게 위치를 모델 차원 크기의 벡터로 만들어서 단어 임베딩을 그냥 더해버리는 건데요. 이게 그거를 뒤에 이어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임베딩에 더한 이유는 이제 차원이 늘어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뒤에 덧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이 모델 임베딩 자체에 그냥 더하는 방식으로 연산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의 수식인데요. 짝수 차원에서는 이제 뭐 사인 포지션을 뭐 만의 EI분의 아니 D분의 EI 승 되고, 그다음에 홀수 차원에서는 코사인 포지션을 만의
D분의 2i 승,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수식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핵심은 이제 차원마다 주기가 다른 삼각함수를 써서, 이제 낮은 차원은 이제 주기가 짧기 때문에 위치가 한 칸만 바뀌어도 이제 값이 확확 바뀌고, 그다음 높은 차원은 위치가 많이 바뀌어도 이제 거의 변하지 않는 이제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진수를 연산을 할 때 보면은 밑에 있는 그 1의 자리 숫자는 이제 되게 자주 01010 계속 바뀌는데 위에 더 높은 자릿수의 숫자는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가까운 그 이게 문장의 토큰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변화량이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모델이 이런 고유한 지문을 512차원짜리 예를 들어서 512차원짜리 지문을 보고서 이게 이 문장이 어디쯤에 있겠구나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포지셔널 인코딩에서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를 쓰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 학습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식으로 고정이 돼 있어서 학습을 시킬 때 이 문장의 길이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인의 길이까지 그냥 쭉 계속 확장이 가능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이제 두 위치의 상대적 거리를 이제 선형으로 변환해서 선형 변환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어, 이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위치 그 포지션 플러스 K 자리의 인코딩은 포지션의 인코딩에다가 이제 K에 의존하는 회전 행렬을 곱하는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어서 모델이 몇 칸 떨어져 있는지를 모델이 그 모델이 이 두 토큰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비교적 이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어텐셔니스 올유니드 다음에 등장한 모델들은 조금씩 변형을 했는데요. 이제 그 버트나 아니면 GPT-2 같은 경우는 그냥 위치 벡터를 학습을 해버리는 이제 런드피 방식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 위치 대신에 이제 상대 거리를 인코딩하는 두 토큰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만 인코딩하는 그 렐러티브 P 계열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대다수의 이제 LLM들은 그냥 벡터를 회전시켜서 위치를 반영하는 ROP를 툰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계속 하게 되냐면은 지금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토큰의 길이가 매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긴 문맥으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다음에 셀프 어텐션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시퀀스 어텐션에서는 Q가 디코더에서 그다음에 K랑 V가 인코더에서 나왔다면은 셀프 어텐션은 QKB가 모두 다 같은 시퀀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제 어텐션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2세 Q가 뭐 트리의 K와 높은 점수를 가진 나라고 이제 예시를 적어놨는데요. 이제 이제 QA it을 그 문장 안에 모든 토큰에 이제 K랑 대조를 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트리의 K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트리의 V를 많이 섞어서 이제 it을 가리키는 벡터가 이제 트리를 많이 반영을 하게 되는 벡터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문맥화 과정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은 토큰의 벡터가 이제 문장 전체를 반영한 표현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 갑니다. 해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이름 자체도 이제 벡터 하나를 이제 문맥을 감안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QKB 만들기인데요. 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 같은 입력에서 이제
서로 다른 가중치들을 곱해가면서 가중치 행렬 3개를 곱해가면서 이제 서로 다른 선형 변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벡터는 역할이 다른 세 가지 벡터로 분리가 됩니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루트 DK로 나누는 부분인데요. 이제 Q랑 K 원소들이 각각 대충 그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두 벡터의 대적은 DK를 전부 다 곱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인 항들을 다 더하면은 이제 분산이 더한 개수만큼 이제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적값의 분산이 이제 DK가 돼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DK가 64면은 표준 편차가 이제 8이 돼버리니까 이제 점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16 범위로 이제 흩어지게 되고 이게 차원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겠죠. 근데 이게 소프트맥스 함수에 들어가서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소프트맥스가 이제 지수함수기 때문에 입력값이 조금만 틀어져도 이제 출력이 극단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점수 차이가 이제 10이 돼버리면은 2의 10승 그 대충 한 2만 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장 큰 하나가 이제 확률을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0으로 가게 되면 이제 포화된 분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프트맥스가 포화됐을 때 그레디언트가 0이 돼버리고 학습이 진행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점수를 루트 디케이로 나눠서 분산을 다시 1 근처로 이제 되돌리게 되면은 그라디언트가 완만해지고 그라디언트가 이제 생기게 되고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포를 정교화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디케이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토큰 하나의 관점에 집중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문장 전체를 이제 행렬 하나로 묶어서 계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 이 Z를 따라가 보면은 n by n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n by n 행렬이 이제 어텐션 스코어 맵이고, i행 jr의 값은 i번째 토큰이 j번째 토큰을 얼마나 볼 것이냐를 이제 담고 있는데, 이제 소프트맥스는 이 행렬에 행 단위로 적용이 돼서 각 토큰이 나머지 전체를 보는 분포의 합이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n 곱하기 dv 그러니까 v를 곱하면은 입력과 같은 새로운 표현 z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이제 RNN에서 반복문 전체를 대체를 해서 홈은 하나도 없이 한꺼번에 모든 연산을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도입되는 게 멀티헤더 어텐션 개념인데요. 이제 어텐션을 한 번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토큰 사이의 관계를 이제 한 가지 관점에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멀티 어텐션을 여러 개를 중첩을 해서 쌓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은 서로 다른 부분 공간에서 어텐션을 H번 수행하는 멀티헤더 어텐션을 써서 각 헤드가 자기만의 WI 곱하기 Q, WI 곱하기 K, WI 곱하기 V로 이제 어텐션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값을 이제 컨캣 한 다음에 W로 한 번 더 섞어가지고 최종적인 출력을 만들게 되는데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같은 문장을 8가지 관점으로 8번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한 번 읽을 때마다 그 문법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지시 관계를 읽는 거 한 번, 인적 관계를 읽는 거 한 번,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8가지 관점에서 한 가지 문장을 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같은데요. 이제 8번 계산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8번 계산을 하면은 계산량도 곱하기 8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여기에 있는 예시를 들어가지고 D 모델이 512고 H가 8이게 되면은 이제 각 헤드의 차원이 이제 512를 8로 나누게 되면 64차원이 되겠죠. 하나의 헤드가 64차원 부분 공간에서 각각 어텐션을 수행을 한 다음에 8개를 다시 컴팩해서 더하면은 512차원이 되고 W로 섞어서 최종 출력을 내기 때문에 전체 연산량은 이제 차원을 쪼개서 쓰기 때문에 8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싱글 헤드랑 비슷하게 그 멀티 헤드 연산량 자체도 싱글 헤드랑 크게 차이가 없는 연산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헤드가 무엇을 보는가를 이제 시각화한 동영상인데요. 어떤 헤드는 이제 그 바로 앞뒤에 있는 것만 집중해서 좀 보는 경향도 있고, 어떤 헤드는 이제 다른 것에 그 근처에 있는 것들 말고 다른 것을 이제 보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해서 이제 각각의 헤드마다 역할이 갈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한 거에 이어서 이제 리지듀얼 커넥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텐션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add known 블록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이제 add, 리지듀얼 커넥션 블록입니다. 그래서 계산식은 이제 아웃풋은 x에다가 썸레이어의 출력을 더하는 건데요. 이제 이거의 큰 역할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역전파를 할 때 그레디언트가 덧셈을 통해서 그대로 흐르는 길드입니다. 해서 이제 층을 깊게 쌓아도 앞단까지 이제 학습 신호가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전달 경로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 썸 레이어가 이제 통째로 정답을 만들 필요가 없이 입력에서 얼마나 바꿔야 되는지 그 변화량만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최적화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원본의 정보가 손실 없이 이제 상위층까지 전달되는 경로가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새롭게 등장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2015년에 이제 레즈넷이 CV에서 152층을 학습 가능하게 만들면서 이제 검증한 방법을 이제 그대로 차용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모든 차원을 이제 512로 크기를 통일한 이유가 뭐 그냥 할게요. 512로 이제 차원을 통일한 이유가 이제 이거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애드를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놈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각 토큰의 내부 벡터 512 값을 이제 평균 0, 분산 1로 정교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쓰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왜 여기서는 안 쓰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텍스트 데이터의 성질 때문에 어, 이제 배치 정교화는 배치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러 샘플을 같은 위치끼리 묶어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게 되는데요. 문장은 이제 길이가 모두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5단어짜리와 10단어짜리, 100단어짜리가 이제 한 배치에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문장은 뒤를 이제 패딩으로 채우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통계를 내면은 패딩이 통계를 좀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치 크기가 바뀌면 이제 결과도 흔들리기 때문에 추론할 때 문장 하나만 들어오는 상황도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샘플 하나 안에서 토큰을 이제 피처 방향으로만 정교화를 진행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 배치 크기나 문장 길이와 무관하게 이제 정교화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가변 길이 시퀀스에 최적화된 그 선택이었고, 지금까지도 표준입니다. 그래서, 원본 논문은 이제 그 썸 레이어를 통과한 다음에 정교화를 하는 이제 포스트, 그 포스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구조였는데, 이제 그, 이 구조가 학습 초기에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웜업 같은 학습열 스케줄에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정교화를 썸 레이어 앞에 두는 프리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이제 안정성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GPT-3 이후에 라마나 뭐 그런 대형 모델들은 전부 다 이제 프리 NLN을 사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포지션 와이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인데요. 각 토큰 벡터에 독립적으로 이제 2층짜리 MLP를 적용을 해서 512차원을 2048차원으로 4배 늘렸다가 다시 512차원으로 되돌리게 됩니다. 이제 어텐션이 토큰 사이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이제 한 토큰 사이의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한다면은 이제 필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이제 받아온 정보를 각자 소화하는 시간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제 파라미터를 세어보면은 이제 한 층에서 어텐션 관련 가중치가 한 100만 개 정도 나오게 되는데 필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이제 512 곱하기 2048이 두 번이 되게 되니까 약 210만 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해서 이 트랜스포머 파라미터의 3분의 2가 이 단순한 필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들어 있고요. 최신 LLM에서도 이 비율은 크게 바뀌지 않아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필드4 네트워크를 이제 키밸류 메모리로 해석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텐션이 이제 정보를 어디서 가져올지를 정하는 이제 라우팅이라면은 지식의 지식 그 자체는 주로 이제 필드4 네트워크의 가중치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사실 이제 제가 아까 학술부 이은민한테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PPT를 한번 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 9시부터 이제 다시 만든 PPT인데요. 지금 웃으면 36시간을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상태가 좀 안 좋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인코더 블럭 한 층 전부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입력 X가 들어오면은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으로 이제 다른 토큰들과 정보를 이제 싹 다 교환을 하고 애드한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원본을 더하고 정교화를 시킨 다음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이제 각자 정보를 소화하고 다시 애드와 노멀라이제이션 단계를 거쳐서 다음 층으로 이제 넘기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n번 반복하면은 이제 엔코더가 완성이 되는데요. 입력끼리 n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제 바뀌고 있는 거는 각 토큰이 담고 있는 문맥, 컨텍스트 내용들입니다. 해서 이제 1층에서는 이제 표면적인 관계 정도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층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전체 문장의 문맥을 먹으면 벡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인데요. 이제 디코더로 넘어가가지고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입니다. 그 디코더가 하는 일은 이제 왼쪽부터 한 단어씩 만들어 나가는 일인데요. 학습할 때는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때는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정답 문장은 이제 통째로 집어넣고 어텐션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첫 번째 위치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셀프 어텐션은 문장 전체를 그냥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정답을 이미 입력 안에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 입장에서는 그냥 뭐 예측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베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제 정보 노출로 인해서 학습은 완벽한데 추론은 아무것도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은 그 스코어 행렬에서 미래 위치를 전부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채워버리는 건데요. 이제 그러면은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할 때 E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은 이제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가중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I번째 토큰은 첫 번째부터 I번째까지만 참조를 할 수가 있고 그 미래를 볼 수가 없게 되는데 이제 이 장치 덕분에 이제 전체 문장을 한꺼번에 넣고서도 이제 병렬적으로 학습을 해서 생성하는 디코더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예, n by n 스코어 행렬에서 이 대각선 위쪽을 전부 다 그 마스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행은 1번 토큰만, 2행은 1번, 2번 토큰만, 그 다음에 마지막 n행은 전체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제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쭉 시야를 넓혀가는 구조고, 이게 캐주얼 마스크 아니면 룩 어헤드 마스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디코더 블럭에서 두 번째는 이제 크로스 어텐션인데요. 인코더와 디코더가 이제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하는 접점입니다. 이제 Q는 디코더의 현재 상태에서 나오게 되고, K랑 V는 인코더의 최종 출력에서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옮기면은 이 단어를 만들려면 입력 문장에 어디를 참조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인코더가 이해해뒀던 이제 문맥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세션에서 했던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더하기 어텐션이랑 정확히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른 점은 어텐션 주변의 부품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가 아니라 그냥 다 어텐션들로 조합을 해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마스크를 따로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생성을 하더라도 원문 자체는 어차피 처음부터 주어진 정보이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생성해야 될 정보랑 연관이 없어. 미래에 내가 생성해야 될 정보랑 상관이 없어서 그 앞에 정보를 볼 수 있게끔 마스크 없이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개를 한꺼번에 비교를 하자면은 어,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은 QKV가 모두 입력 시퀀스에서 나오고 양방향을 자유롭게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목적은 문맥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 거고요.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은 디코더에 있고 QKV가 모두 출력 시퀀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스크를 통해서 과거의 자료만 참조를 할 수 있고 이제 미래의 자료는 참조를 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크로스 어텐션은 이제 Q는 출력, 그다음에 KV는 입력에서 가져와서 Q 출력을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맥이 무엇인가를 이제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처랑 마스크의 차이만 있고 계산식 자체는 이제 QKV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웃풋 레이어인데요. 디코더의 마지막 층을 통과했을 때는 이제 n 곱하기 모델의 차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모델 차원 크기 곱하기 복합 사이즈 마지막에 리니어를 곱하면은 이제 어휘 전체 차원을 늘리고 소프트맥스를 씌워서 다시 확률 분포를 만들면은 이제 각 위치마다 다음에 올 토큰의 확률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휘가 5만 개면은 이제 5만 차원짜리 분포가 매번 나오는 거고 다음 토큰이 뭐 예를 들어서 사과일 확률 8%, 다음 토큰이 뭐 딸기일 확률 3%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읽게 되는 건데요. 이 리니어층도 이제 아까 어휘가 복합 사이즈가 5만이라고 했잖아요. 512 곱하기 5만이면 이제 2500만 파라미터라서 이제 작은 파라미터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웨이트 틸링으로 이제 인베딩 행렬이랑 공유를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학습 과정인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디코더의 입력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디코더의 입력에는 이제 모델이 예측한 값이 아니라 정답 문장을 넣어서 입력으로 이제 예를 들어 스타트업 센텐스 뭐 아무튼 이렇게 읽는데요. 하고서 이제 정답을 이제 아무튼 저렇게 읽는 거랑 이제 엔드 오브 센텐스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한두 칸씩 이제 밀린 형태로 이제 맞추게 되는데 이제 로스를 여기서 각 위치에 크로스 엔트로피 평균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답을 계속해서 밀어넣는 형식을 이제 티처 포싱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한 단어 쓸 때마다 이제 틀린 거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거의 장점은 이제 마스크 덕분에 모든 위치를 한번에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병렬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학습 과정이랑 그 다음에 추론 과정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학습할 때는 이제 완벽한 정답이 항상 입력으로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추론할 때는 자기 출력이 입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이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제 틀리게 되면은 계속 그 틀린 값을 조건으로 해서 생성을 계속 이어나가서 이제 오류가 누적이 되게 됩니다. 이걸 이제 exposure bias라고 부르고 이거는 해결이 거의 지금도 이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추론은 이제 학습이랑 다른데요. 이제 정답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한 토큰씩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서 이제 셋업 센텐스를 넣어서 이제 그 J2를 얻고 그 다음에 소스를 얻고 그 다음에 엔드 오브 센텐스가 나올 때까지 이제 반복을 계속해서 확률을 계산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트랜스포머도 이제 처음 처리를 받을 때는 이제 병렬적으로 다 처리를 하지만 이제 생성 단계에서는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GPT 쓸 때 보면은 이제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옛날에 처음 쓸 때는 이제 되게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씩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쌓였던 거를 이제 기억을 다들 하실 텐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전 스텝에 K랑 V를 저장을 해서 이제 재사용하는 KB 캐시를 통해서 이제 추론 속도를 끌어올리게 되는 이제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 모델이 주는 거는 이제 확률 분포인데요. 아까 해서 소프트맥스로 계속해서 확률을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해서 이제 그 확률 가운데서 이제 무엇을 고를까를 선택을 하는 것도 이제 디코딩 전략에 들어갑니다. 해서 뭐 이렇게 네 개의 전략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같은 모델을 가지고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하더라도 이제 디코딩 설정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API 보통 모델을 사용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API를 사용할 때 많이 설정하는 템퍼리처 설정이 이런 것을 이제 조절을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결과를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논문의 표에서 나온 이제 계산 복잡도인데요. 이제 n이 d보다 작으면 이제 어텐션이 유리한데 문장이 아니라 문서 단위로 길어지고 그 n이 커지면은 이제 n제곱으로 늘어나는 이 어텐션이 좀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가 지금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다음에 쉬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파트 1을 정리를 하자면은 그 순차성을 버리고 셀프 어텐션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RNN에서 어텐션으로 그 트랜스포머 구조로 넘어간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NN에서 이제 병렬 처리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된 포지션 정보를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주입을 시키고 멀티헤드로 여러 가지 관계를 동시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걸 앙상블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지듀얼이랑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깊은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실제 이제 파라미터 용량이 그냥 단일 헤드랑 이제 멀티 헤드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연산량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같은 어텐션을 사용하지만 이제 마스크 유무 그리고 그 QKB의 출처에 따라서 이제 그 역할이 같은 수식이더라도 그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네,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랜스포머 이전에는 이제 NLP 연구가 이제 감정 분석을 하려면은 감정 분석용 전용 모델을 설계를 해서 처음부터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매 태스크마다 이제 모델을 새로 설계하고 죄다 새로 학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적으면은 성능 확보가 어려웠었는데 트랜스포머 이후에는 이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으로 이제 구조 자체 그 NLP 연구 구조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소량의 라벨만 있어도 이제 특정 태스크에 맞게끔 이제 모델을 그 입맛에 맞게 튜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말하는 게 이제 프리트레이닝에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고 이제 파인 튜닝이 지식을 가르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어
라벨이 없는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를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이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문장에서 단어를 가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갈지 맞추게 하는 이제 마스크 랭귀지 모델이고, 이게 이제 버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까지의 문장을 주고 다음 단어를 맞히게 하는 그 캐주얼 랭귀지 모델, GPT의 방식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정답이 원래 텍스트 안에 들어있고, 그걸 이제 가린 상태에서 모델이 예측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손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고안해냄으로써 이제 기존에 있어서 그 모델 학습에 사용해야 했던 모든 데이터를 이제 사람이 생성을 해야 됐다면은, 이제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이제 학습의 원천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케일링이 가능하게 된 그 근본적인 도움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 NLP 모델의 세 가지 계보인데요. 인코더 온리 모델이 있고, 디코더 온리 모델이 있고,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이제 바트, 그 다음에 디코더 온리 계열이 이제 GPT, 그 다음에 인코더 온리 모델이 버트 계열이었는데요. 인코더만 쌓은 계열은 이제 양방향으로 문맥을 계속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분류, 그 다음에 개체명 인식, 검색 임베딩처럼 이제 이해 중심 태스크에 강합니다. 반대로 이제 디코더만 쌓은 계열은 이제 생성하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갖기 때문에 대화, 생성, 요약이 강하고, 이제 원래 트랜스포머 구조대로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쓰는 모델은 이제 입력을 이해하고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번역과 요약을 주로 이제 이런 계열의 모델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달라졌느냐는,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라벨링 경쟁을 하던 시대에서 이제 대규모의 데이터 자체를 확보하는 것과 연산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제 NLP 모델 연구에 그 초점이 좀 옮겨갔고요. 해서 네, 버트입니다. 인코더고요. 이거가 이제 약간 그 저는 인형만 봤었는데 이게 세시미 스트리트? 해서 이 캐릭터에서 미국 애들이 잘하는 그 단어 끼워 맞추기로 해서 이름을 다 이런 식으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에 이제 구글이 발표한 버트인데요. 이게 정식 명칭이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전부 다 이제 다 담겨 있는데, 디코더를 떼고 인코더만 쌓아가지고 이제 베이스 모델이 12층으로 쌓았고, 그 다음에 라저 모델이 24층으로 쌓아서 이제 양방향 인코더로 이제 양방향 인코더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코더가 없으니까 이제 미래를 마스킹할 필요가 없고, 이제 모든 토큰이 이제 문장 전체를 자유롭게 참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능력, 그 문장이나 아니면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이 이제 다른 모델들과 이제 비교가 좀 다른 모델 대비해서 이제 획기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버트에다가 문장을 넣을 때는 이제 정해진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 맨 앞에 CLS를 붙이고, 그 다음에 문장 경계마다 세퍼레이터를 넣어서 CLS 문장, 세퍼레이터 문장, 세퍼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요. CLS가 이제 특히 중요한데, 빈자리로 이제 일단 들어가게 되지만은 이제 12층의 셀프 어텐션을 통과를 하면서 문장 안에 모든 토큰과 정보를 주고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문장 전체를 대표하는 요약 벡터의 역할을 이 CLS 토큰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해서 나중에 그 감정 분석 같은 분류를 진행을 할 때는 이제 다른 거는 보지 않고 이 CLS의 최종 출력만 뽑아가지고 분류기에 넣는 아주 중요한 토큰인데요. 입력 표현은 이제 세 가지 임베딩의 합으로서 토큰 자체를 나타내는 토큰 임베딩, 그 다음에 이 토큰이 어디 문장의 소속인지를 나타내는 그 세그먼트 임베딩, 그 다음에 이거의
이 토큰의 위치를 나타내는 포지셔널 임베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버트의 포지셔닝 코딩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를 통해서 이제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지 않고 학습되는 방식이고, 토커나이저는 워드피스라는 이제 서브워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세션에 했던 BP랑 같은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랭귀지 모델인데요. 입력 토큰의 일부를 가리고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뭐 15%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15%를 이제 모두 다 마스크로 가리는 게 아니라, 예, 일부는 마스크로 바꾸고 일부는 그냥 생뚱맞은 단어로 그냥 바꿔버리고 나머지 10%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이나 실제 사용했을 때는 이제 마스크 토큰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제 학습을 할 때 마스크 토큰만 보고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다면은 이제 모델은 이제 마스크가 있는 자리만 보게 되는 약간 그 잘못된 방향의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모델이 그리고 10%의 생뚱맞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겉보기에는 이제 괜찮아 보이는 단어들도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학습이랑 사용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 자리긴 한데 진짜 다 마스크를 씌우는 게 아니고 일부는 다른 방식의 처리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버튼은 여기에다가 이제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고 이제 이것도 학습을 하는데요. 이 두 문장이 이제 실제로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그냥 이제 분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하면은 감정 분석하고 스팸 분류, 개체명 인식, 질의응답, 문장 인베딩 같은 이제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제 버트 이후에는 이제 메타의 로버타, 그 다음에 뭐 알버트, 엘레카트, 뭐 아무튼 그다음에 뭐 센텐스 버트, 디스틸 버트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구글이 버트를 유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별로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는데, GPT 계열로 이제 관심이 모두 다 이동한 다음에도 이제 검색, 추천, 분류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버트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GPT인데요. 어, 네. 약자는 이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로서 이제 그 2018년에 오픈 AI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없이 마스 셀프 어텐션에 디코더 블록만 쌓아가지고 이제 크로스 어텐션 없이 이제 마스크 셀프 어텐션에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조를 단순화시켰고요.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거를 목표로 이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확률을 이제 조건부 확률로 다 분해를 한 다음에 각 단계를 모델이 예측하도록 학습을 진행을 했고, 이것이 이제 각 다음 단어를 이제 잘 맞추려면은 이제 그냥 인코더 모델 그 디코더 모델만 쌓았어도 이제 다음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컨텍스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이제 다음에 올 단어들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GPT 계보인데요.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상당히 작은 파라미터 개수를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가면 갈수록 파라미터 개수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됐을 때가 이제 GPT-3에서 175 빌리언 파라미터로 이제 파라미터 개수를 늘렸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라미터 개수를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디코더 온리 모델에서는 이제 스케일링로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되는데, 이제 모델 크기랑 데이터 연산량을 키우면 이제 로스가 예측 가능하게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약간 이제 성능을 늘리고 싶으면 레이어를 더 쌓고 파라미터 개수를 늘리면은 성능이 좋아진다. 는 이제 간단한 그런 그 법칙이 성립하는 거를 이제 증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일정 규모를 넘기면 이제 학습하지 않았던 능력이 갑자기 막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델에서는 이 성능이 거의 막 바닥을 치다가 특정 크기를 지나면 이제 급격하게 성능이 향상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로컬 LLM에서 이제 4빌리언이나 뭐 아니면 뭐 진짜 극단적으로는 이제 270밀리언짜리 모델도 있죠.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구글 계열이었던 것 같은데 270밀리언짜리 모델이랑 거기에서 그거를 이제 보다가 점점 파라미터 개수를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그래도 그냥 진짜 타자치는 원숭이에서 유치원생 수준으로는 이제 언어가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GPT-3가 가장 보여줬던 큰 전환점이 이제 성능 수치가 아니라 사용 방식의 변화인데요. 이제 가중치를 바꾸지 않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태스크를 수행하는 인컨텍스트 러닝을 GPT-3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시문만 주는 이제 제로샷, 그 예시를 샘플을 하나 주는 원샷, 그 다음에 여러 개 주는 퓨샷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프롬프팅을 잘 하면은 모델의 성능을 파라미터를 단 하나도 바꾸지 않고 어텐션이 이제 어텐션이 프롬프트 안에 예시를 참조를 해서 규칙을 읽어서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할루시네이션, 할루시네이션이나 코너의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이닝 이후에는 이제 문장을 그냥 이어쓰는 그럴듯한 말을 잘 하는 기계에 가까운데 질문에 대답을 하게 만들려면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 그다음에 reinforced learning, 휴먼 피드백에서 RLHF라고 부르는 강화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다음 세션에서 부분 영어까지 잘 진행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루는 것이 비전인데요.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미지를 이제 CNN처럼 이제 그런 구조를 통해서 다룰까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 이미지를 패치로 따라서 벡터로 설명변환을 한 다음에 포지셔널 인푸딩을 더한 다음에 이제 그대로 트랜스포머 인풋에다 집어넣으면 이미지가 갑자기 토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패치 매듭이라고 하는데 NLP의 토커나이제이션을 그대로 이미지에서 옮겨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기존은 슈퍼바이스 프레트레이닝을 학습을 했을 때 이미지넷이나 JFP 300mm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초기에는 학습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이노나 MAE 같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을 해가지고 이제 NLP에서 사용을 했던 학습 전략이 이전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NN과 비교를 측정이라고 보면 CNN은 국소 패치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전 ELP는 이제 첫 번째 층부터 이미지 전체를 학습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에서 오는 범위에서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NN은 로컬리, 그 다음에 이동물 분석을 이제 가정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미니멈 트랜스포머는 거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데이터에서는 여전히 CNN이 더 효율적이죠. 대규모 데이터로 가져가지고 이전 트랜스포머가 유리하고 확장성에 있어서도 이제 대규모 학습을 통해서 이제 비전이 나은 성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NN은 이제 이미지라는 것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비전 백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미지넷으로는 CNN이 아니고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비전이 나은 성능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등장하는 거가 이제 멀티모델.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처음에는 CNN처럼 CNN이 이미지를 만들듯이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거를 토커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인코더에 넣어서 처리를 했듯이 이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음성이나 코드나 그런 동영상이나 뭐든지 간에 이제 다 토큰으로 바꿔가지고 하나의 트랜스포머로 이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멀티모달의 출발점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에서 클립이나 클립 같이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은 공간에 이제 전달을 시켜버려가지고 같이 학습을 시키면 이제 우리가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줄 요약을 하자면은 attention is still loading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벗어나가지고 요새는 디코더 원리 구조가 주류를 이루고 대세를 이루는 그거 역시 여전히 어텐션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을